부채가 심각하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겠죠.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양이 이제 우리가 부채를 얘기할 때 이 돈을 주로 이제 자산 투자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특히 부동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 투자했을 거라고요. 근데 자산이라는 거는 투자이자 나가서 재화이잖아요. 이게 길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차피 그 집을 투자한 게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는 자산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산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의 상환 능력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그런다라면은 이 사람이 원리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그것만 봐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 대비 우리가 부채가 얼마나 많냐, 이걸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GDP 대비 부채 비율 이걸 이용해요.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수치상으로는 뭐 104%, 105%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제 계산하지 않은 부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타깝지만 거꾸로 우리나라의 이 부채의 통계는 이런 전체의 부채의 위험을 평가할 그런 형태의 부채 통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어떨 때는 가계대출, 어떨 때는 가계 신용, 개인금융부채 이렇게 이용되는데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전부 포함해서 얼추 잡더라도 3,200조는 충분히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빠진 이제 가계성 법인 대출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3,500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좀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가 우리가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최근에 늘어난 수준을 본다라면 사실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3,607에서 4,000조 가까이도 대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GDP에 거의 지금 3,200조만 하면은 GDP의 160%고요. 3,500조에서 4,000조까지면 GDP의 20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어느 선진국에서도 이렇게까지 부채가 늘어난, 부채가 많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채의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 양이 많다는 얘기는 퀄리티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빚을 잘 갖고 있으면 당연히 부채의 퀄리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갖고 있으면 부채의 퀄리티가 좋을 거고 그러면 부채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원리금 분할 상환하도록 전부 자출을 만들었다라면 대출이 이렇게까지 늘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이렇게 낮추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에 의해서 대출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라면 대출이 늘어나지 않고 플랫이었다라면 아마 질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양이 많다는 얘기는 질이 나쁘다는 뜻이고 질이 나쁘다는 뜻은 또 더 위험이 크다는 뜻이죠.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증가율이 높잖아요. 당연히 질이 나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채 위험을 생각할 때 가장 나쁜 게 자산 투자에 빚이 이용되는 거예요. 네. 뭐 자산 투자에 이용되면 당연히 자발적 리스크 관리가 사라지거든요. 더 고위험 투자가 더 진행될 거고요. 뭐 영끌리는 이제 비이성적 투자, 비이성적 대출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때하고 같이 비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정의하는 게 결국에는 대출의 구성과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의 구성을 서프라임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대출의 구성이 이자만 내는 대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그때 한 50%였는데 우리는 거의 80에서 90%니까 훨씬 더 높고요. 거기에다가 원리금 분할 상환 당연히 뭐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투자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고객 구성도
미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색인종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서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20, 30대를 말하죠. 상환 능력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 30대가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데 보면은 결혼하고 또는 1주택자, 1인 가구들이 주택 매수에 이게 이런 것들이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쉽지는 않아요. 대학기가 왜냐하면 정부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임기내는 그리고 구체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와서 보는 거고 오래된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집값 당연히 하락해야지, 안정화돼야지. 근데 내 집 말고 대출 이거 위험해. 근데 내 대출 한도는 줄이지 말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본시장 내 탐욕은 당연한 건데 이런 탐욕을 건드리는 정책은 무조건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선거가 있는 임기 말인데 이게 제대로 이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사실 계속 지금 이게 문제를 야기하고 실제 어찌 보면 2020년 이후에 정부 정책을 놓고 본다라면 거의 100%가 부양 정책이었지 집값을 안정화시킨 정책이 아니었어요. 계속 지금 여러 형태로 예를 들어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종부세도 더 풀어주죠. 이번에 양도세까지 또 올려준다고 하죠. 기준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또 재건축 한다고 하죠. 계속 지금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집값 부양 정책의 핵심이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거, 이게 참 딜레마인데, 집을 많이 공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집값에, 집을 많이 공급하면 누군가 사야 되는데, 지금 소득으로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살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무리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리스크는 더욱더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탱하죠? 정부가 금리 깎아주거나 무리하게 집 사게 하거나 이런 형태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해결 자체가 사실은 차라리 뻥 터질 때까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이런 식의 정책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급 확대 정책이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가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인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참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문제들을 이게 이제 문제가 몇몇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 취약계층이 아프면은 이런 문제들은 잘 소외되고 그냥 대충 정리해버리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상당히 이제 상위 계층들이 과다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으면 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 주어 왔거든요, 또. 그래서, 개개인 분들한테, 이게 정답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리스크 관리는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투자의 행태가 특히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토지, 이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같은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참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딱 이제 주택시장이 이렇게 가다 갔다 멈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쪽은 거래가 그냥 확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물리는데 문제는 아파트는 내구성이 좋아서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들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상가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바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리의 상승 가능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죠. 과거에는 이제 서민을 위한 대출이었죠. 그래서 대출 한도도 얼마 많지 않았고요. 금리도 생각보다 높았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예전에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이란 목적으로 이제 이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이 된 거고요. 당연히 뭐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거 정부의 역할이니까. 근데 이제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집값을 부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특히 이제 MB 정부 때는 집값이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맨날 나온 게 부동산 부양책이었거든요. 그 부양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집값을 올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가격이 올라야 돼요. 전세 가격이 올라야 이게 갭 투자가 가능하고, 그래야 뭐 이제 임대인도 현금 캐시플로가 좋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세입자의 구매력을 올려주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르는 국면인데 주거 안정, 전세 가격 안정 대책이 항상 이게 들어갔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근데 그 대책이 나오면 항상 전세가가 오르는 거예요. 특정 계층에 이게 제한돼서 나타났던 것들이 결국 박근혜 정부 가서 이게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2016년도에 이거를 한도를 5억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모든 계층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모든 계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14, 15, 16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네요. 결정적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갭 투자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또 전세가율 70%가 넘었던 시기니까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껴서 갭 투자하는 게 사실 지금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전세보증금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이 갭 투자가 되게 용이했죠.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DSR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 가장 영향이 큰 대출이 신용대출이에요. 신용대출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20, 30대가 주식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자금의 원천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스키즈 되니까, 줄어드니까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가 어려워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대출을 통한 주식시장의 자금 공급들이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도 그게 가능했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런 대출 내 공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신용대출에 다시 또 한 번 더 이중 레버를 써서 신용증권사 신용윤자까지 쓰는 분도 많고요. 그거를 고위험 주식에 투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잘 되면 대박이 났다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점점점 자금 공급이 줄어드니까 갈수록 이게 특정 종목으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위험 투자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더 나빠지게 되면 이게 자금 공급이 스탑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디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디레버리지 되는 국면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대출 자금의 공급이 늘는 게 아니라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하게 디레버리지 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대단히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 이게 부채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달려 있어요. 자금의 흐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단정적으로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 주체에 항상 정부라는 주체가 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용인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뭐 30% 빠졌다. 그럼 그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정부의 생각은 지금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이 정책을 대응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투입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책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변동성은 대단히 많겠다. 이거는 확실한 거고, 두 번째, 폭락이 그냥 갈 것인가. 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은 아마 이게 부동산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네. 좀,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선은 결국에는 실물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상품의 가치보다는 달러에 연관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과거에 가졌던 수익률에 비해서 엄청난 또 수익률 격차가